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일본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 부활을 향한 아주 야심찬 움직임에 대한 건데요. 한때 세계를 거의 제패했던 일본 반도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 글로벌 무대의 중심으로 서려고 하는지 여러 기사하고 또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속사정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일본 정부의 어떤 거시적인 전략, 또 막대한 투자 계획부터 시작해서 라피두스 같은 자국 신생 기업 등장도 있고요. 네, 그렇죠. 라피두스. 네, 그리고 TSMC 같은 해외 거물 기업 유치 과정, 또 이게 다 규슈, 구마모토 같은 지역 사회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을 잘 엮어서 일본 반도체 산업,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미래 가능성은 어떤지 한번 가늠해 보는 겁니다. 네, 이게 특히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단순히 어떤 특정 산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안보 논리라던가 또 지정학적인 역학관계 변화, 심지어는 지방 소도시의 경제 구조나 문화적인 정체성까지도 막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러 층위를 같이 봐야 이게 좀 제대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과거로 한번 가보죠. 일본 반도체가 제일 잘 나갔던 시절, 그때가 어땠는지부터 짚어봐야 지금 이 노력이 어떤 의미인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1980년대, 정말 대단했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때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넘고 특히 최첨단 D램 같은 메모리는 거의 80%까지 갔다고 하니까 와,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제국이었죠. 그런데 그 영광이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었어요. 1986년에 그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로 수출 제한 조치가 막 가해지면서 일본 기업들 성장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 틈을 타서 이제 한국, 대만 경쟁 기업들이 확 치고 올라올 수 있었고요. 아, 그 협정이. 근데 단순히 외구 압력 때문만은 아니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내부적인 문제도 컸습니다. 90년대 넘어가면서 반도체 산업이 이제 설계 따로, 생산 따로, 후공정 따로 이렇게 분업화, 전문화되는 추세가 확 빨라졌거든요. 근데 많은 일본 기업들은 기존의 그 종합 반도체 회사, IDM이라고 하죠. 그걸 고수하면서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못한 면이 있어요. 혁신보다는 좀 기존 기술 개선에 머무른 경향도 있었고요. 타이밍을 놓친 거죠. 아, 그 결과가 정말 점유율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2019년에는. 정말 극적인 몰락이네요. 네, 물론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코팅 화학 물질이나 실리콘 웨이퍼 같은 소재 아니면 노광 장비, 식각 장비 같은 제조 장비 쪽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강합니다. 그런데 정작 최종 칩 성능을 좌우하는 최첨단 로직 반도체나 메모리 제조 역량은 확 약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현재로 와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군요. 이걸 더 이상 그냥 한 산업이 좀 부진한가 보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국가의 운명이 걸린 안보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확 바뀐 데에는 몇 가지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되는 걸 겪으면서 반도체가 이게 자동차, 의료기기, 통신, 거의 모든 산업과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 물자구나. 이걸 모두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죠. 네, 그랬죠. 두 번째는 지정학적 위기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니까 세계 최첨단 반도체 90% 이상을 만드는 대만, 여기에 너무 의존하는 게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게 부각된 거죠. 만약에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 세계 경제가 그냥 멈춰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확 퍼졌습니다. 아, 거기에 또 요즘 그 생성형 AI 열풍까지 불면서 최첨단 반도체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진 면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AI 모델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거든요. 이게 결국 미래 기술 패권을 누가 쥐느냐 핵심 요소가 된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일본 정부가 2022년에 국가 안보 전략을 고치면서 차세대의 반도체 개발 및 제조 기반 강화, 이걸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딱 명시를 한 겁니다.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 차원으로 올린 거죠. 목표를 정했으니 이제 실행인데 투입되는 돈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네요. 2020년 초부터 2024년 초까지 한 4년 동안에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거나 이미 쓴 예산이 총 3조 9천억 엔. 우리 돈으로 하면 30조 원이 훌쩍 넘고 달러로는 27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GDP 대비 지원 비율로 따지면 미국이 그 반도체 산업 키우려고 만든 칩스법 있잖아요. 네, 칩스법. 그 지원 규모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하니까 정말 국가적인 역량을 다 쏟아붓는다고 봐야겠어요. 네, 일본 전력은 크게 보면 기둥이 두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이제 라피더스로 대표되는 자국 첨단 반도체 기업을 키우는 거고요. 두 번째 기둥은 대만 TSMC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의 생산 시설을 일본 안에 유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레아 솔리스 박사가 이걸 불가결성, 인디스펜서빌리티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불가결상 전략이요? 그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시장 점유율 자체를 막 높여서 세계 1등 다시 하겠다 이런 목표라기보다는요. 길고 복잡하게 얽힌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본 없이는 안 돌아가게 만들겠다. 즉 불가결한 어떤 특정 지점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첨단 공정 기술이라던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서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거치지 않고는 최첨단 제품을 만들기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이건 특히 뭐 특정 부품이나 기술 통제력을 무기처럼 쓰려는 중국 같은 잠재 경쟁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 이상인 거죠. 지정학적인 고려가 아주 깊어요. 그렇군요. 과거의 영광제연과는 좀 다른 차원의 목표 설정이네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기둥, 자국 기업 육성의 상징이라는 라피더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2022년에 세워진 회사인데 벌써부터 주목도가 엄청 높아요. 홋카이도 치토세라는 도시에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요. 네, 라피더스는 뭐 토요타, 소니, NTT 같은 일본 대표 대기업 8곳이 같이 돈을 내서 만든 회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홋카이도 치토세에 차세대 반도체 생산 공장, 그러니까 팹이죠. 이거 짓고 있는데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이 회사를 이끄는 코이키 아치오시 CEO가 73세 노련한 엔지니어 출신인데 젊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엄청 즐겨 타는 라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지 회사 이름 라피더스가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인데 이름처럼 모든 일이 그냥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렇게 빠른 건가요? 우선 반도체 생산의 진짜 핵심 중에 핵심 장비죠. 네덜란드 ASML의 최첨단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걸 일본 최초로 들여왔는데 몇 달 만에 설치하고 시험 가동까지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EUV 장비는 지금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반도체 만드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거든요. 대당 가격이 수천억 원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도 아주 제한적이에요. 이걸 확보해서 빠르게 돌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와, EUV 장비 도입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나아간 성과도 있다고요? 네, 지난 7월에요. 라피더스가 현재 기술로 가능한 가장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기술이죠. 2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트랜지스터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나노 공정이면 지금 양산 중인 3나노보다도 더 앞선 기술이고요.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선도 주자들도 2025년 이후 양산을 목표로 막 치열하게 개발 중인 최첨단 영역이거든요. 설립된 지 3년도 안 된 신생 기업이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건 분명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와. 물론 뭐 시제품 제작이랑 실제 대량 생산 사이에는 아직 큰 간극은 있긴 합니다만 일본의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라피더스의 도전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일본 전력의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해외 거물급 기업 유치 사례인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 여기가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그 지역 전체가 아주 들썩인다고 들었습니다. TSMC 창업자이자 반도체 업계 전설이신 모리스 창조처 이걸 두고 칩 르네상스라고 표현했다니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TSMC의 구마모토 진출은 여러모로 상징적이에요. 구마모토가 속한 규슈 지역이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전성기를 이끌었던 곳이거든요. 그때 별명이 실리콘 아일랜드였어요. TSMC 유치는 바로 그 실리콘 아일랜드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일본의 어떤 국가적인 염원? 이거랑 정확히 딱 맞아떨어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마모토가 뽑힌 데에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말고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물론이죠. 지리적으로 대만이랑 가깝다는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는 깨끗한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구마모토 지역이 지하수가 아주 풍부하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또 기존에 소니 이미지 센서 공장 같은 관련 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을 거고요. 아, TSMC랑 일본 기업들이 합작해서 회사를 세웠다고 하던데요. 네, TSMC가 대주주고요. 일본의 소니그룹하고 자동차 부품 대기업인 덴소가 주요 주주로 참여해서 JSM이라고 Japan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의 약자죠. 이 합작법인을 세웠습니다. JSM의 제1공장은 이미 작년 12월에 완공돼서 가동을 시작했고요. 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12나노에서 28나노 공정의 로직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미세한 공정이죠. 6나노, 7나노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제2공장 건설도 올해 시작해서 2027년 말까지는 가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두 개 공장 짓는 비용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엄청나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나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TSMC 진출 발표 후에 관련 장비, 소재, 부품, 설비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무려 60개가 넘게 구마모토 현에 새로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늘렸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금 상승입니다. TSMC가 아무래도 좀 높은 급여를 주면서 인력을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전체의 임금 수준을 막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한 예로 JSM 공장 구내 식당 직원을 뽑는데 시간당 3,000엔, 달러로 하면 약 20달러죠. 이걸 제시해서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구마모토현 평균 시급의 거의 3배 가까운 돈이거든요. 시간당 3,000엔이요? 이야, 정말 놀라운데요? 그 외에 다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 특히 공장 근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요. 물류 운송량도 엄청 늘었고 건설 경기도 좋고 식당이나 숙박업소 같은 서비스업도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금융그룹인 큐슈 파이낸셜 그룹에서는 TSMC 프로젝트가 앞으로 10년 동안 큐슈 지역에 가져올 총 경제 파급 효과가 무려 11조 엔, 달러로는 약 76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단일 프로젝트가 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정말 엄청난 규모죠. 와,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변화도 상당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 기업하고 인력이 대거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구마모토가 전통적으로 좀 보수적인 농업 지역 이미지가 강했는데 TSMC 공장 지으면서 수천 명의 대만 출신 직원들하고 그 가족들이 이주해오면서 도시 풍경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지역 슈퍼마켓 가보면 예전엔 보기 힘들었던 대만 과자나 식료품 코너가 생겨났고요. 공장 주변에 새로 지은 주택가 도로 표지판에는 일본어랑 같이 영어, 중국어가 같이 써있기 시작했습니다. 구마모토 시청에서는 중국어 통역 가능한 직원을 새로 뽑았고 지역 학교들은 대만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막 급하게 만들고 아예 새로운 국제학교까지 세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대만 출신 주민 인터뷰도 인상 깊었어요. 치우 쿠에이 펜 씨라는 분인데 갑자기 우리 동네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만큼 변화의 속도나 폭이 엄청 크다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 뒤에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나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나오던데요. 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교통 인프라 부족이에요. 현지 공무원인 코마츠 아스시 씨 인터뷰처럼 공장 짓고 운영하려고 외부에서 수많은 노동자랑 차량이 몰려드니까 지역 도로가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또 반도체 공정이 물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고갈이나 수질 오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물론 JSM 쪽에서는 용수 사용량이 지하수 함양량에 비하면 미미하고 쓴 물 대부분 정화해서 재활용할 거라고 설명은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땅값이 막 오르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 당근농부 사례처럼요. 치솟는 땅값하고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급격한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노력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바로 사람, 즉 인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정말 일본 반도체 부활 노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슈 경제연구센터의 오카노 히데유키 씨가 지적했듯이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안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지는 산업, 힘들고 전망 없는 분야 이런 인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고 똑똑한 인재들이 공학 분야, 특히 반도체 관련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심해졌죠. 과거의 영광을 이끌었던 베테랑 엔지니어들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 뒤를 이을 젊은 피 수혈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렇다면 TSMC 같은 기업이 들어와도 정작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군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최첨단 설비를 들여와도요. 이걸 능숙하게 다루고 또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가 부족하면 장기적인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라피더스의 이나노 공정 도전이나 일본 정부의 그 불가결성 전략 달성에도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는 거죠. 인재 확보 없이는 이게 다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오카노 히데유키 씨는 TSMC 진출 자체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씩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어요. 실제로 규슈 지역 대학들은 발빠르게 반도체 관련 학과나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고 있고요. 기업들하고 산학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미래의 인재를 충분히 키우는 데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TSMC 온 뒤에 구마모토의 공장을 새로 지은 반도체 소재 공급업체 재팬 머티리얼즈의 타나카 히사오 사장 인터뷰도 좀 의미심장해요. 이분은 기술적인 문제 이전에 사람들이 더 이상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게 된 어떤 문화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80년대 전성기를 그리워하더라고요. 결국 엔지니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한 이 거대한 여정을 아주 깊이 있게 따라가 봤습니다. 과거의 영광, 또 뼈아픈 쇠퇴, 그리고 절치부심 끝에 시작된 국가적인 총력전, 막대한 정부 지원과 불가결성이라는 새로운 전략 목표, 라피더스라는 야심찬 국내 주자의 등장, 그리고 TSMC 유치를 통해서 격변기를 맞고 있는 규슈 지역사회의 밝은 면과 또 그 이면의 그림자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모든 거대한 움직임은 단순히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산업 지형도를 바꾸는 걸 넘어서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 구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첨단 기술 기업 유치가 지역 공동체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일본이 말씀하신 인재 확보 문제, 또 환경 문제, 그리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의 사회 통합이라는 이런 복합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일본 반도체 부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테니까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와 국가적인 노력이 과연 1980년대와 같은 그런 압도적인 반도체 제국의 화려한 부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을 가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